나는 평생 성실하게만 살아왔다. 남들이 놀러 갈 때 나는 일했고, 남들이 잠들 때 나는 손에 기름때를 묻히며 돈을 벌었다. 그렇게 모은 게 결국 오래된 집 한 채였다. 자랑스러운 집은 아니었지만 내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다. 아내와 함께 웃고 울며 버텨온 세월이 깃든 곳, 아이들이 뛰놀던 마당이 있는 그 집이 내 삶의 전부였다. 그런데 그 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줄은, 그것도 내가 가장 믿었던 아들 손에 무너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착하고 성실했다. 동네 어른들도 효자라고 칭찬하곤 했다. 공부도 잘했고 말썽 한 번 피운 적 없었다. 나는 늘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군대 다녀온 뒤부터 조금씩 달라졌다. 표정이 어두워졌고 술을 자주 마셨다. 카드값이 밀렸다고 하소연했고 돈이 모자란다며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젊으니까 사회생활 시작하면 다 그런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직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귀를 의심하게 했다.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보였다. 나는 순간 귀가 멍해지고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다. 우리 집이 왜 경매에 넘어가느냐고 소리쳤다. 직원은 침착하게 말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몇 달째 이자가 갚이지 않아 강제로 넘어간다고. 그날 바로 은행으로 달려갔다. 창구에 앉아 서류를 확인했을 때 내 눈앞은 새까맣게 변했다. 서류에는 내 이름과 내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다. 나는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도장이 분명히 있었다. 그제야 몇 달 전 기억이 떠올랐다. 아들이 아버지 도장이 필요하다며 잠깐 빌려갔던 날. 회사 서류에 필요하다며 가져갔다가 그날 밤에 돌려줬던 그 순간. 나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다. 내 피부치를 어떻게 의심하겠는가. 하지만 바로 그 도장으로 우리 집이 담보로 잡혔던 것이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사실을 알렸을 때 아내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설마 아들이? 울부짖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내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평생 아끼고 모은 게 결국 집 한 채였는데 그 집을 아들이 날려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십 번을 걸어도 받지 않았다. 문자도 씹혔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다. 친구들에게 수소문했지만 다들 몰랐다고 했다. 어떤 친구는 최근 아들이 돈에 쫓기고 있었다고 했다. 누군가는 도박에 손을 댔다는 말도 흘렸다. 그 말들이 내 귓속에서 울렸다. 결국 아들은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빚을 감당하지 못해 도망친 게 분명했다. 나는 아들의 흔적을 쫓으려 했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집안은 얼어붙은 듯 적막했고 아내의 울음은 며칠째 멈추지 않았다. 밥상은 차려지지 않았고 잠자리에서는 뒤척이는 소리만 들렸다. 아내는 가끔 내 옆에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중얼거렸다.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아내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손이 덜덜 떨려 제대로 안을 수도 없었다. 그때부터 내 일상은 은행과 경찰서를 오가는 길로 바뀌었다. 은행 직원은 원칙만 반복했다. 연체가 계속되면 경매는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본인 동의가 없었다면 서류 위조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미 집은 담보로 잡혀 있어서 절차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나는 목이 타들어갔다. 경찰 조사에서 알게 된 건 더 끔찍했다. 아들은 이미 사채업자들에게도 쫓기고 있었고 내 도장을 이용해 대출까지 받아내며 시간을 벌다 결국 잠적한 것이다. 출국 기록까지 확인됐다고 했다. 그제야 확신이 들었다. 아들은 우리를 버리고 달아난 것이다. 밤마다 나는 아들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아버지, 도장 좀 빌려주세요. 그때 나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다. 단 한순간만이라도 물어봤다면 어디에 쓰려는 건지 확인만 했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 생각이 나를 밤마다 잠 못 들게 했다. 아내는 내 곁에서 흐느끼며 차라리 내가 먼저 죽었으면 이런 꼴은 안 봤을 텐데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못했다.
동네 사람들의 눈빛도 차가워졌다. 누군가는 동정했지만 누군가는 수군거렸다. 효자라더니 결국 사고 쳤네. 집도 다 날아갔다던데 이제 어디서 산다나. 그 말들이 내 귀를 찔렀다. 나는 이웃의 눈을 피하고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아들 하나 때문에 내가 마치 죄인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결국 집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다. 경매를 앞두고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대문을 열고 들어와 방을 둘러보고 천장을 올려다보고 마당의 나무까지 살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졌다. 내게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보금자리였는데 그들의 눈에는 그저 물건일 뿐이었다. 그들은 괜찮네, 수리하면 되겠다, 가격만 맞으면 낙찰이지, 이런 말을 했다. 그 순간 나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러나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단지 집주인이라는 이름으로 구경꾼이 되어 있었다. 아내는 그날 이후 더 깊이 무너졌다. 집이 낯선 이들의 발길에 더럽혀졌다는 생각에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밤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우린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할까? 중얼거리며 울었다. 나는 그런 아내 옆에서 속으로 피를 토하는 기분이었다. 내가 지켜주지 못했구나. 내가 끝까지 지키지 못했구나. 그 자책이 나를 짓눌렀다. 시간은 무심했다. 경매 일정은 다가왔고 결국 집은 낯선 이에게 넘어갔다. 은행 직원은 형식적인 절차를 설명했다. 그들의 말은 차갑고 건조했다. 내겐 피와 땀이 담긴 집이었는데 그들에겐 숫자와 절차일 뿐이었다. 경매가 끝난 뒤 집을 떠나기 전 마지막 날 나는 집 구석구석을 돌았다. 낡은 보일러실, 부엌 싱크대, 벽지에 남은 손자들의 낙서, 마당의 감나무까지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손끝에 닿는 모든 게 기억으로, 상처로, 눈물로 번졌다. 나는 감나무 밑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아들이 어릴 적 모래놀이를 하던 자리였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오르자 눈물이 터졌다. 도대체 왜 그랬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니?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없었다. 바람만 나뭇잎을 흔들 뿐이었다. 집을 떠나던 날, 나는 대문을 마지막으로 닫으면서 손이 떨렸다. 대문에 손자들이 장난으로 붙여놓은 작은 스티커가 아직 붙어 있었다. 그 스티커 하나가 나를 붙잡았다. 나는 손가락으로 그 스티커를 쓰다듬으며 한참을 서 있었다. 그 작은 종이 조각에 웃음소리와 기억과 눈물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결국 나는 눈을 감고 대문을 밀었다. 철컥 소리가 나자 가슴 속에서도 뭔가 철컥 끊어졌다. 우리는 좁은 전셋방으로 옮겼다. 창문 하나밖에 없는 방이었다. 아내와 마주 앉아 있으면 서로의 숨소리만 크게 들렸다. 아내는 며칠 동안 멍하니 앉아만 있었다. 꽃을 가꾸던 손은 멈췄고 부엌에 서던 모습도 사라졌다. 어느 날은 아내가 말했다. 당신, 나한테 미안하지? 나는 대답을 못했다. 사실 나도 아내에게 미안했다. 내가 좀 더 단단했더라면, 내가 도장을 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을 것이다. 밤이면 나는 아들을 떠올린다. 도망간 아들, 나를 속인 아들, 그러나 여전히 내 피부치인 아들. 미워하다가도 그리워지고 그리워하다가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진 천조각 같다. 붙여도 다시 찢어진다. 아내는 가끔 내게 묻는다. 만약 그 아이가 돌아오면 용서할 수 있어? 나는 대답하지 못한다. 용서할 수 있을까? 다시 품어줄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든다. 미움과 그리움이 동시에 내 가슴을 잡아뜯는다. 동네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소문을 내는 이들도 있다. 나는 그들의 눈빛을 피한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는 조금 담담해졌다. 세상이 뭐라 해도 결국 아픔을 견디는 건 우리 부부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내는 다시 작은 화분을 샀다. 바질과 쑥갓이 자라면서 잎사귀가 올라올 때마다 아내의 눈에 작은 빛이 돌아왔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다. 잃은 게 많아도 그래도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걸. 나는 여전히 아들에게 전화를 건다. 번호는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받지 않는다.
가끔은 벨소리만 들려도 눈물이 난다. 언젠가, 정말 언젠가 아버지,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만 해준다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할까? 그때는 울면서 끌어안을까? 아니면 차갑게 등을 돌릴까? 정답은 없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나는 이 이야기를 남겨야 한다. 누군가 나 같은 일을 겪지 않길 바라기 때문이다. 부모라는 이유로, 자식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믿다가는 모든 걸 잃을 수 있다. 세상은 변했고, 돈 앞에서는 가족도 달라질 수 있다. 믿음은 소중하지만 확인은 더 소중하다. 사랑은 무조건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제발 기억해달라. 도장은 함부로 빌려주지 마라. 서류는 반드시 직접 확인하라.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집을 무너뜨릴 수 있다. 나처럼 평생의 피와 땀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나는 내 인생으로 그걸 증명했다. 나는 오늘도 작은 창문을 연다. 바람이 들어온다. 바람은 아무 말이 없다. 그러나 바람은 지나간다. 상처도 언젠가는 바람처럼 지나가길 바란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아내도 살아있다. 우리는 아직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있다. 그 사실 하나로 오늘을 버틴다. 만약 아들이 돌아온다면 나는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할 것이다. 지금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언젠가 내 마음도 흉터처럼 굳어질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나는 더는 울지 않고 이 이야기를 담담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나는 오늘 이렇게 내 이야기를 꺼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경계하고 방심하지 않고 사랑을 더 단단히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만으로도 내 고백은 의미가 있다. 나는 오늘도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미워한다. 그리고 다시 바람을 맞는다. 바람은 지나가고 나는 남는다.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